뉴욕 증시는 일부 기업 실적이 부진했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되고 조만간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에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UBS와 아르첼로미탈의 실적 전망 악재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소비 신뢰 지수가 개선되면서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WTI는 0.4% 오른 배럴당 82달러 5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7개월 내 저점에서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50.1로 지난달 수치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20대 대도시의 주택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케이스 신뢰 지수는 지난 8월 기준 전월 대비 0.28% 하락했습니다. 포드가 지난 3분기에 신차 효과에 따른 판매 증가로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72%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상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세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상승폭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부담이 많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도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고요. 경제 지표 또한 주택 지표는 좀 부진했고 소비 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등 엇갈리는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 뉴욕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일단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강보합섬으로 마무리됐지만은 시장에서 보여준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트렌드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의 힘도 보았다시피 일단 아직까지 시장이 전체적인 힘은 살아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포드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는데 반면에 UST들이 7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면서 여전히 그 전체적인 실적 움직임에서는 결국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이고 어닝 시즌의 장세가 바로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표들도 소비자 신뢰 지수는 반등했고 주택가격 지표들은 좀 침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FOMC를 한 주 앞두고 상당히 짙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관망세가 결국에는 향후 무너지는 것보다는 상승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을 비축하느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증시의 전체적인 모습은 전체적인 트렌드 봤을 때 상승 N자형을 주기 위한 기간 조정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종별로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씩 업종별 주가도 등락이 갈렸어요. 일단 오늘 가장 먼저 나온 지표가 주택 지표입니다. 주택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죠.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에는 좀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월 대비에는 결국 0.3% 하락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나타난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실업률이란 자체가 주택시장을 억누르는 이런 모습이고 향후에도 결국 주택시장이 살아나긴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좀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긴 이후에 주택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에서 주택 지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주택 지표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미증시가 시초가에는 약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후장에 발표된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면서 결국 시장은 저점에서 반등을 줬는데요. 특히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반등을 주자 소매 유통주들이 좀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WDC를 치사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주고 있고요. 10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50.2로 일단 50을 상회한 데는 좀 만족하고 있지만은 그 강한 모습은 아니고 지난달에 기록한 7개월 최저점인 48.6보다는 상당히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월가의 집계도 49.9였는데 월가의 집계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알다시피 그 여전히 미진한 그
취업률이라든지 그리고 연말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70%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 심리만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은 찍어놓은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이 늘어야 될 텐데 고용 부분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암초로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07년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포드의 실적이 아시다시피 107년 역사상 최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주당 48센트의 모습으로서 월가 예상치 주당 38센트보다 훨씬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순이익은 상당히 증가하면서 71%나 증가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 감소한 290억 달러입니다. 다만 월가가 한 27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매출은 줄었는데 어떻게 순이익이 사상 최대가 나왔느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포드에서 매출이 발생한 가운데 에비스라든지 슈퍼 듀티 같은 수익성 높은 차를 많이 팔렸기 때문에 결국 매출은 줄었지만 순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 또한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확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증시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저점 매수에도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미국의 포드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까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드의 뉴스가 또 어떤 호재로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에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철강사죠. US 스틸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US 스틸이 일단은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도 여전히 실적은 적자였습니다. 네. 7분기 연속 적자 행진. 우리나라의 포항제철도 요즘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철강 업종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주당 35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설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둔화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또 실적이 상승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US 스틸의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은 주당 1.25달러의 하락 요인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철강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엔 7분기 연속 적자가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보여줄 때까지는 결국에는 철강주들도 미국의 철강주들도 그렇게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또 이 철강 업체라는 자체가 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기가 결국엔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결국 여기서 바로 모멘텀을 주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업체죠. 듀퐁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화학업체인 듀폰이 결국 그 3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이런 예상치보다 높은 그 주당 40센트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가는 좀 밀렸거든요. 그 네.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듀폰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 앞전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학주들도 여전히 강세 패턴을 보여준 듯이 듀폰도 좀 밀리긴 했지만 결국 기조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듀폰의 순이익을 측면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화학주들도 여전히 그 실적 증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화학주들의 전체적인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요. 듀폰의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화학주 랠리를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주가는 밀리면서 끝났지만 기조의 자체는 여전히 듀폰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듀폰의 주가는 조금 밀렸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씩 엇갈렸죠.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시다시피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대신에 US 스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US 스틸 말고도 AK 스틸이라든지 뉴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업종 전반에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그 생명공업업체인 마이어
박스코어스도 결국에는 실적 발표한 다음에 결국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결국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하지만 막상 실적을 발표하고 뚜껑을 열어보면은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종목들이 먼저 선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 증시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되면 단기적인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증시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하나의 팁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에서 실적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치료 물량도 나오면서 조금씩 하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를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양적 완화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가 양적 완화책보다는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죠. 일단은 이제까지 양적 완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채권들을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시장에 자금을 많이 푸는 겁니다.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정부가 돈을 푸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결국 정부 주도하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단순하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양적 완화보다는 재정 지출을 정교하게 해서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한다.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우면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 앞전에 그 서브프라임 때 미국에서 구세했던 것이 바로 재정 지출입니다. 금융 쪽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면 금융 쪽에다가 그 자금을 투입해주고 건설 쪽이 어려우면 건설 쪽에 집행을 하면서 결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재정 지출이고 양적 완화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 국채를 만기 연장해준지 아니면 국채를 사주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주도하냐 아니면 시장에 맡기느냐 이 부분에서 결국엔 스티글리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해줄 거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경기 부양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부가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군요.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되거든요.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약세를 패턴을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은행인 UBS가 결국엔 추가적으로 IB 부분의 예상 밖의 투자 손실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이치뱅크라든지 BNP 파라바 같은 주요 은행들이 상당히 다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약세를 주도했고요. 여기에 아르셀미탈 같은 경우가 3분기 이익의 증가 패턴을 보였지만 조심스러운 전망치, 4분기 전망치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5.6%나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 증시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막판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소식에서 어느 정도 낙폭은 줄여주긴 했지만은 미증시도 일단은 급락 이후에 저점을 만들어 놓고 유럽 증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돌려놓지는 못했지만 저점에서 아래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강했던 장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조는 우상향의 상승 기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상승 기조 속에서의 눌림목 과정이 아닌가 이런 패턴이 되고 있고 이때까지 유럽 증시를 억눌렀던 재정 위기는 이제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일단락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경기 분위기와 좀 맞물리는 특히나 미증시와 맞물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오늘은 UBS라든지 아니면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밀렸지만 유럽 증시 자체도 여전히 기조는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상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금값도 좀 조정을 받았죠. 일단은 유가라든지 금값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에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유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박스권대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85달러에서 72달러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유가도 지금 82.55달러 정도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기조의 트렌드는 아직까지 박스권 고점대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보면 1900선대에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유가도 결국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앞으로의 진정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가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달러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유가의 상승 행진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도 지금 당장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면서 3센트 정도 반등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에는 급등 이후에 옆으로 눕는 그런 과정이고 상승 기조를 위한 눌림목 과정에서의 기간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조적으로는 1,500달러, 2,0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338달러, 1,300달러 선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1,300달러를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 효능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엔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두다시피 결국에는 금값도 아직까지는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결국 1,300달러에서 한 번 더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택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규 주택 판매가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내구 재줌과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일단 왜 신규 주택 판매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냐면 결국 미증시도 살아나려면 결국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가장 좋지 않던 지표들이 좋아졌을 때 그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침체 일변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결국엔 주택 판매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를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그 내구재 주문도 일단 시장에서는 임팩트가 있는 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내구재 소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또 향후에 대한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구재 주문과 신규 주택 판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들도 좀 이어지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업 실적들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월풀이라든지 비자, 캠코스터, 그리고 올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듀폰이라든지 포드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임팩트가 좀 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실적의 어닝 시즌 장세를 이해한다면은 시장 전체적인 기반의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증시와는 당장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미증시의 어닝 시즌이 좋게 나온다면 미증시 자체를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우상향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미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장중에는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크게 밀려면서 5일선도 살짝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요즘 미증시는 9,900선부터 11,000선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 앞전에 1,800선대 돌파 이후에 한번 일주일 동안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세도 여전히 11,100선대를 중심에서 아니면 11,000선대를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행보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우상향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오늘도 하락했다 저점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쉽게 꺾이기보다는 그 하락하면 저점 매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트렌드로 보면서 현 장세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뉴욕 증시, 유럽 증시의 상품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제 우리 장을 살펴보면은 약간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다지 상승폭도 크게 나오진 않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 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부분들은 1950선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네. 그런 기존적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1800선부터 1900선까지 이끌었던 가장 주된 목표, 수급의 주체 부분들은 외국인이고요. 이게 네. 더불어서 기관과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급의 공백 상태에서 외국인들만 일방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주도주 섹터 부분들을 상승을 시키면서 지수를 레벨업을 시키고 있다.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수 목표가 부분들을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물이 또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물량으로 추정이 되죠, 당연히. 네.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진 않나요? 글쎄, 이러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차트 부분들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과거적인 데이터 부분들을 좀 통계치를 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어떤 1700선이나 1800선 어떤 고점 부분들 때마다 펀드 환매 물량이나 기관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물량 부분들은 이제 같은 잠깐 단기적인 부분들로 충격 파동을 줄지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물량들을 외국인들의 물량 부분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네. 어떤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크게 연관을 하시는 것보다 지난주에 이제 했던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G20 회의 이후에 네. 어떤 그 버냉키 의장의 불확실성 부분도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중국 모멘텀과 G20 회의 관련된 모멘텀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부분들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부분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좀 가장 큰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뭐 따로 차트를 좀 준비하셨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일단은 1919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뭐 192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일단 얼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상한선은 뭐 195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준비해드리는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패턴 부분 중에 하나가 신고가 갱신형 파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화면은 종합지수인데요. 역시 어떤 박스권 상단 부분들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6월달과 7월달 사이에 7월 이후에도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들 돌파를 하면서 고가 부분들을 갱신했는데 일단 개별주에도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적 부분들이 그만큼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신고가 부분들이 좀, 고가 부분들을 갱신할 때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저퍼, 어떤 외국인들 수급,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떤 이슈가 될 때 이런,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내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 매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어떤 비교 상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었을 때 현재는 물론 이제 1920선까지 올라와 있지만 우리나라 퍼를 지금 단순 비교를 하신다 하면 2007년도에는 약 22배 정도의 퍼가 유지가 됐다면 현재는 지금 10배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상장기업 순이익 부분들이 레벨업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상장기업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약 57조 정도 됐지만 현재는 거의 100조에 가까운 순이익 부분들을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퍼를 지금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뭐 홍콩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약 17배, 그다음 인도네시아는 14배, 세계 평균은 약 12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단순 비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 상태는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시장보다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순이익 부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수급 부분도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 외국인들이 노릴 만한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환율에 대한 갈등 그 문제가 또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현상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에 G20 회의 진행될까지는 현재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제2차 유동성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2조 달러의 그 큰 금액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전일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양적 완화 즉 300조에 가까운 금액 부분들을 양적 완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어떤 저금리에 따라서 어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런 저금리 작은 부분들이 특히 신규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 부분들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번 주에 1920선 재차 돌파 부분들에 더 주도주 섹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눌렸던 부분이고 어떤 시장에서 이슈를 부분들로 받지 못했던 IT 섹터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삼성의 SDI와 내일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어떤 기술적 분석 부분과 어떤 IT 섹터의 반등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24,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다 잠깐 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IT 섹터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습니다. 4분기가 바닥이다 아니면 내년에 어떤 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 요소로 인해서 디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업황 부분들이 좀 반등 부분들이 쉽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디램 가격에서 1등 기업과 2등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 치킨 게임 부분들 상당히 지금 효과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물론 이제 실적 부분들은 3, 4분기 실적 부분들은 긍정 부분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3등 기업인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과 4등, 5등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어떤 3위 이하부터는 실적 부분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1등 기업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소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경쟁률 부분에서 서로 열등, 경쟁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약간 우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표명할 수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지선을 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지지선이 금일 전일 종가가 23,700원 정도가 지금 마무리됐나요? 네. 전일 종가 정도, 전일 저가 정도의 이상 부분들을 유지를 한다 하면 하이닉스 어떤 IT 섹터에서 가장 탄력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전일 저가 이상만 유지가 된다 하면 네. IT 섹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재차 레벨업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오늘은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하죠. 저희가 IT 실적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그럼 세워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G20 회의와 달러 약세라는 어떤 큰 트렌드 부분들이 좀 정해지면서 원자재 강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유가 상승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플랜트 수주라든지 플랜트 수주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유가 상승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플랜트 건설, 그 다음에 뭐 유가 정제 마진 부분들에 대한 여러 수혜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플랜트 관련돼서는 삼성엔진의 대림산업 또 중동 비중이 상당히 큰 이런 회사가 좀 관심거리를 좀 두겠고요. 플랜트 관련된 그다음에 정제 마진 관련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 상승에 따라서 GS 그다음에 SK 에너지 이런 종목군도 한번 반등세에 동참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신고가 부분들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퍼가 약 10배 이하입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약 8배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 레벨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런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운수 장비 부분들에 대한 레벨업이 진행이 되면서 역시 어떤 해운 시장의 회복,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유통 물량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발주 부분들이 신규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조선주 섹터가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지금 G20 회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섹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반등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어떤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섹터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 고집을 하신 것보다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장 모르겠다 그러시면 뭐 코덱스 200 정도의 지수를 편입을 하셔도 되겠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화학
종의 대표주 종목군들, 그다음에 보험주의 단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장기 모멘텀 부분으로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동부화재 쪽으로 한번 접근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네. 코스닥도 요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실적 시즌이라든지 통신 장비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중 전에 가장 큰 맥을 맡고 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각이 되면서 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뭐 G20 정상회의 때 뭐 시범 테스트 부분들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권에 좀 두시면서 매매에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동차 뭐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부품주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G20 회의의 가장 큰 수혜주는 완성차 업체가 좀 될 수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부품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완성차 부분보다 부품조 쪽에서는 네네. 유럽과 한국에서 FTA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들의 완성차보다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런 부품주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네.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는 IFRS 부분들에 대한 우량 자회사 그다음에 우량 자산 부분들에 대한 재무지표의 레벨업 부분들이 좀 진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관심권이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매매 가능권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부품주 쪽이 접근하는 게 더 나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어떤 종목군에 무조건 들어가신 것보다 상당히 지금 레벨업 부분들이 좀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번 눌림목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일 이제 그 자동차 업종 부분에서 제가 좀 체크를 했을 때에는 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물류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향후의 지주회사의 가능성 부분이 상당히 큰 글로비스라는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좀 두고 재차 매매권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종목까지 콕 집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추가적으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철강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원화 강세와 유한화 절상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철강 섹터,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가 이런 종목군도 여전히 관심권이 좀 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주회사 관련돼서 향후에 큰 우리나라에서 트렌드 어떤 삼성의 구도에서 어떤 주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 삼성카드를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중장기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삼성카드 같은 경우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기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른 내수 소비 부분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수 소비의 회복이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뭐 카드 발급이라든지 카드 사용량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트렌드 부분들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네. 어떤 자산 가치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에버랜드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부분들은 에버랜드 주식의 20.6%의 처리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리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에버랜드가 상장을 진행을 하면서 상장 가치를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가장 어떤 매력적인 처리 방법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진행될 때 20.6%에 대한 지분 가치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다른 가치 부분들이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약 2조 원 이상이고 네. 삼성 에버랜드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약 436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가 약 15만 원. 근데 현재가 부분들이 약 50만 원 이상이 상회를 하기 때문에 네. IFRS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량 자회사 지분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가치 부분들이 다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에버랜드 상장 관련된 삼성 SDS라든지 이런 삼성의 우량 자회사 부분들 비상장 회사들이 하나하나씩 상장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시장 가치 부분들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보다 좀 긴 안목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 이런 방향성으로 보시겠고요. 비교할 부분들은 글로비스가 4만 원대부터 지금 거의 300% 이상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S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였던 SKCNC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 부분들을 지배구조 개선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군들 삼성카드라든지 삼성물산 쪽으로의 지배구조 구선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에 삼성카드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저항선이 있다면 어느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관들의 수급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9월 기점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네. 어떤 동반 차트도 이제 동반하면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지분 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메리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어떤 저가 메리트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일 종가가 57,200원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57,000원과 57,200원 선 전일 종가 부분에서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5,600원 정도로 이번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설정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 수준이 6만원, 1차 부분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6만원까지만 일단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카드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500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보금자리 주택 2만 2천여 가구를 포함해 4만 3천 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대 중 59.3%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일찍 찾아온 한파의 영향으로 국내 내의류 업체들이 올 가을 이후 전년 대비 25% 이상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970년에 비해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연 신혼부부들에게 이 전세자금 혜택이 얼마나 될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정부가 방안을 내놓았어요. 네, 사실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약간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네. 정부가 일단 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앞으로 5년간 75조 8천억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결혼한 지 5년을 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조건도 현재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완화가 됐습니다. 국민주택 미임대분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권도 주어집니다. 또 비정규직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업자와의 협의하에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3층 아래에만 두게 했던 직장 보육시설도 층수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임용 비율을 지난해 12.8%에서 2016년 16%까지 늘리고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여성 쪽으로 해서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관련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취지의 좀 논의가 좀 활발히 펼쳐지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책은 일단 상당히 다양한데요. 정부가 이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들은 좀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되지 않는 국민 임대주택을 신혼부부를 우선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육아휴직을 쓰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도 사실상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새로 많이 도입됐지만 이 비용을 감당하도록 돼 있는 고용보험기금은 벌써부터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겠죠. 다음에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일단 그 문제점부터 한번 잘 파고들어서 좀 종합된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마지막 신도시로 꼽히고 있죠. 위례 신도시에 4만 3천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강남에 인접한 가장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신도시가 위례 신도시인데요. 위례 신도시가 올해부터 택지 공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012년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양부는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 하남 일대에 이렇게 택지에 흩어져 있는 위례 신도시에 보금자리 주택 2만 2천 가구를 포함해 모두 4만 3천여 가구를 짓는 실시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들어서 주택 유형을 보면요. 단독 695가구, 아파트 3만 8,090가구, 주상복합 4,162가구 등으로 구성돼 모두 10만 7천여 명이 앞으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신도시 북쪽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돼 녹지율이 당초 24.9%에서 27.5%로 높아지는 반면에 주택수는 3천 가구 정도가 줄어들어서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네. 사업 시행자인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시설 이전 일정 등을 감안해서 올해 중대형 택지부터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신도시 내 보금자리 주택은 지난 3월에 사전 예약을 진행한 2,900여 가구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 6월에 본 청약을 실시하고요. 네. 나머지 보금자리 주택은 그 군시설 이전 시기 등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그 입주민들의 산책 조깅을 위한 휴먼링이 설치된다는 것이 좀 특징인데요. 네. 이 휴먼링은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를 차도와 완전히 분리한 녹지 공간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신도시 중심부의 공원, 녹지 하천을 이어 모두 4.4km로 길이로 조성이 됩니다. 네. 또 이 휴먼링과 연계된 신도시 중심부에는 쇼핑, 문화, 여가 중심지인 트랜짓몰이 구축되고 여기에는 지하철 복정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진행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올해 내용이죠. 발표가 됐는데 좀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20대들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결과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그런 20대들이 뭐 절반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이 15세 이상 남녀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그렇게 답한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네. 또 20대의 경우는 또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견해가 70%가 넘기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의식 변화가 좀 이제 두드러졌는데요. 자녀 유학을 원하는 응답자는 2년 새 11%포인트가량 늘었지만 조기 유학을 원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네. 또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이유로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 든 부모를 자식들이 돌봐야 된다는 응답 비율이 36%에 불과해서 지난 2002년 불과 한 8년여 전인데요. 그때 71%보다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해선 절반가량이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고요.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집 근처에 혼자 걷기 무서운 곳이 많다고 답해서 좀 치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편 올해 남자의 흡연율은 47.3%로 조사돼서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네, 통계청이 내놓은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많은 변화가 조금씩 또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산업계 관련 소식인데요. 한파도 빨리 찾아오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 기대감도 좀 나오면서 내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찍 찾아온 한파와 또 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추울 것이라는 기상 예측이 속옷 시장에 화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BYC나 쌍방울 등 대표적인 내의류 업체들이 올 가을 이후 전년 대비 이미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간 이 속옷 시장은 이 외투나 이런 다른 외피 시장에 비해서 몇 년째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정이 확 달라진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속옷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마지막 성수기였던 2006년 실적을 뛰어넘는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속옷 시장이 이처럼 갑자기 살아난 이유는 때이른 한파, 또 경기 회복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트렌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의류 매출이 급증했고 업계도 발열레이 등 소비자 기호에 부합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을 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점차 사라져가는 계절적 요인이 부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의류 매출은 더욱 늘어나서 속옷 시장의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상당히 춥고 콧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도 조금씩 좀 훌쩍거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출산 정말 심각하다라는 게 또 수치상으로 대변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7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 1970년과 비교를 하자면 그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등의 여파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970년에 비하면 학생 수가 거의 반토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조사한 2010년 교육기본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782만 2,882명으로 2009년보다 2.6% 줄었습니다. 사실 이 수치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요. 네. 이는 2000년대 교육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학생 수의 감소 폭입니다. 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7만 5,301명이 줄어서 1970년에 5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저출산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이제 고교생도 200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특히 내년 이후에는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학생 수 전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이 21명, 초등학교는 26.6명, 중학교는 33.8명, 고교는 또 33.7명으로 지난해보다 역시 0.5명에서 1.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한 학급 학생 수가 26명이라는 것이 네.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한 50명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교 다녔을 때에도 초등학교 때 40명, 50명 이 정도 됐었고 고등학교 때는 50명 넘게 그렇게 다녔었는데 학급당 인원수가 20에서 30명 가까이 줄었다면은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뜻으로 대변할 수 있겠어. 지금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도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앞에서 언급을 살짝 해드렸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조금은 미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의미를 또 담고 오늘 장에 표현이 될지는 한번 저희가 출발 센증시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